2016년 초에 또 제가 추가로 정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스프린트 연구에서 추후에 발표된 내용들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던 더 로워 더 베러, 수축기 혈압 120 미만의 철저한 혈압 조절 목표를 노인 환자, 노쇠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AOBP 혈압 측정법 외에 일반적인 혈압 측정법을 사용하는 외래에서는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들었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의협신문에도 기고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토의하고 임상 적용에 대해서 논의하던 이런 좌담회나 컨퍼런스 같은데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대학에 있지도 않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참 그때도 지금도 좀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스프린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의협신문과 학회 공동으로 있었던 컨퍼런스 내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사진을 이제 한 5년 만에 보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익숙한 분들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오국환 교수님하고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혜영 교수님이 보이시는데요. 참 5년 전이나 6년 전에는 이분들을 뵐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저도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하고 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오국환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만성콩밥병 진료지침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종 오국환 교수님을 그 진료지침위원회 할 때 뵙습니다. 그리고 이혜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대한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 제가 그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학술대에 갔다가 그때도 뵀었는데요. 이혜영 교수님께서 코비드 환자의 고혈압 약제 복용과 코비드 환자 예후에 대해서 정리했던 논문 결과도 온라인으로 들어보고 또 이혜영 교수님 직접 뵙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 참 5년 전인가 6년 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스프린트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0 미만의 철저한 혈압 조절, 140 미만의 스탠다드 혈압 조절을 비교한 연구고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은 앞서 말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스탠다드 혈압 조절 암은 1년 뒤에 134.6까지 평균 혈압이 조절이 됐고 철저한 혈압 조절을 목표로 했던 인텐시브 암도 121.5까지만 혈압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인텐시브하게 조절한 군에서 약 25% 정도 적게 발생했고요. 올코즈 모탈리티도 27% 정도 적게 발생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부작용은 더 증가했고요. 급성심부전, 저혈압, 실신, 전해질 이상은 증가했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가 처음 발표된 뒤에 다음 해 정도에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75세가 넘는 초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초고령자들의 노쇠 정도도 평가한 연구 결과가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75세가 넘는 초고령자들에게도 철저한 혈압 조절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됐었고요. 올코즈 모탈리티도 통계적 유의성은 아니었지만은 올코즈 모탈리티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1차 평가 변수는 적극 치료군이 2.59%, 표준 치료군이 3.85% 발생해서 적극 치료군에서 34% 적게 발생했고, 전체 사망률도 적극 치료군이 1.78%, 표준 치료군이 2.63% 발생해서 적극 치료군이 33% 적게 발생해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일리티 스테이터스, 노쇠 정도에 따라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보면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도 하자드 레이셔는 0.47 정도 나타났고, 프레일한 노쇠한 분들을 대상으로도 하자드 레이셔가 0.68 정도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노쇠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이트 스피드를 가지고도 구분해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게이트 스피드는 일반적으로 1m/s 미만이거나 아니면 0.8m/s 미만이면 노쇠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이트 스피드를 0.8m/s 미만인 군을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보행 속도가 감소해서 노쇠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도 하자드 레이셔가 0.63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노쇠할수록 낙상과 입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은 더 커진다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한 군은 75세가 넘는 초고령자들에게서도 적극 치료군이 하이포텐션, 싱코프, 엘렉트라이트 어버너멀리티가 증가했고요.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낙상은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낙상이 증가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처음부터 기립성 수축기 혈압이 110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였고 팔로업 할 때마다 1분 기립시 혈압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상대로 노쇠할수록 이런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 결과 발표 후에 이렇게 혈압의 진단 기준과 혈압 조절 목표가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좀 더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을 권고해서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2017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고혈압 지침에서 130에 80 이상이면 1단계 고혈압으로 정의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렇게 고혈압 진단 기준을 130에 80 이상을 정의하게 된 가장 큰 근거 논문이 스프린트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프린트 연구 대상은 애초에 저항성 고혈압인 사람들을 제외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동반 질환자를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당뇨, 뇌졸중, 암 환자, 그리고 1분 기립시 수축기 혈압이 110 미만인 경우, 치매 환자, 중무성 신부전, 단백뇨 환자들을 제외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혈압 측정법을 꼭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AOBP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환자는 등받이가 있고 아움 서포트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쉽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들어와서 이번에 팔 두께에 적합한 커프를 선택해서 커프를 감고 이렇게 자동 혈압계를 한번 눌러서 혈압이 제대로 재지는지를 한번 측정을 하고, 그 다음 타이머가 달려있는 단추를 누르고 이 의료인은 나갑니다. 그러면 이 혈압 측정 방에는 연구 대상자분이 혼자서 5분 동안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혼자서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5분 뒤에 자동으로 이 자동 혈압계가 1분 간격으로 3번 혈압을 측정하고,
그 세 번 혈압의 평균값을 이 연구 대상자의 혈압값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AOBP는 루틴 오피스 BP, 리서치 오피스 BP, 어웨이크 앰뷸러터리 BP 중에 어디 정도에 위치하게 될까요? 루틴 오피스 B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입니다. 리서치 오피스 BP는 리서치를 위해서 표준화된, 즉 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커피나 흡연 같은 거를 하지 않은 상태고 제대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아주 전문적인 테크니션이 혈압을 재는 거, 엄격하게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 대로 혈압을 제대로 측정하는 오피스 BP입니다. 그리고 앰뷸러터리 BP 중에 데이타임 앰뷸러터리 BP 값입니다. 그럼 AOBP로 측정한 혈압은 오피스 BP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리서치 오피스 BP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리고 24시간 BP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혈압 측정법에 따라서 혈압이 측정값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이 혈압 측정법의 차이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연구들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발표됐던 이 마이어스 학자의 논문 결과를 보면 루틴 오피스 BP와 리서치 오피스 BP는 약 10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루틴 오피스 BP가 리서치 오피스 BP보다 10 정도 높다는 거고, 또 리서치 오피스 BP는 AOBP와도 혈압값이 차이가 나서 AOBP는 리서치 오피스 BP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AOBP는 어웨이크 앰뷸런터리 BP랑 비슷하였습니다. 따라서 루틴 오피스 BP는 AOBP와의 혈압값 차이가 적으면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 나타났습니다. 즉 AOBP는 루틴 오피스 BP보다 낮고 리서치 오피스 BP보다 낮고 어웨이크 앰뷸러터리 BP보다도 낮았습니다. 정말로 혈압 측정법 중에 제일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스프린트 연구는 AOBP도 사용하고 앰뷸러터리 BP도 같이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한 AOBP와 앰뷸러터리 BP 간의 그 상관관계나 코릴레이션을 본 연구를 보면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이 0.54 정도밖에 안 되고 편차가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AOBP로 측정한 혈압값과 앰뷸러터리 BP 모니터로는 측정한 혈압값이 코릴레이션 정도가 떨어지고 베리에이션 정도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앰뷸러터리 BP 모니터링 혈압으로 데이타임 BP가 130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사람이 AOBP로 측정하면 낮게 측정될 경우에는 110이나 115로도 측정될 수 있고 높게 측정될 경우에는 140, 150으로까지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OBP와 그 앰뷸러터리 BP 모니터링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잘 안 되는 상당히 이질적인 검사 혈압 측정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 BP와도 상당히 편차가 났었는데요. AOBP는 홈 BP보다도 수축기 혈압이 한 6 정도 낮았고 편차가 더 컸습니다. 즉 홈 BP와의 편차는 플러스 4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차이가 났고 AOBP와의 편차는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6까지 12까지 차이가 나서 AOBP, 홈 BP, 앰뷸러터리 BP 모니터링이 아주 이질적인 혈압 측정법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기존 연구를 정리해보면 AOBP가 의료인이 수동으로 측정한 혈압보다 낮은데 SBP는 10에서 20 정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주간 평균 활동 혈압보다 심지어 AOBP가 주간 평균 혈압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일치도도 상당히 낮아서 편차가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낮았고 30까지 편차가 났었고 가정 혈압보다도 AOBP가 혈압이 낮게 측정되고 일치도가 낮아서 편차가 4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큰 편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혈압 측정법의 다른 특징은 기립시 혈압을 측정한 것인데요. 일본 기립시 비혈압이 110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규칙적으로 기립시 혈압을 측정하고 현기증 등의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래서인지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혈압 조절 시에 우려되던 부작용인 낙상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꼭 기립시 혈압도 측정하고 현기증 같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프린트 연구 결과는 연구와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AOBP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해야 적용할 수가 있고 당뇨가 없고 비교적 건강하지만 위험 요인이 많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가능한 한 AOBP 방법으로 측정해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신중하게 해볼 수 있겠다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전문가 중에는 이런 만평을 실으신 분이 계신데요.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스프린트, 즉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라고 이 스프린트 연구를 이렇게 단거리 경주와 단거리 경주에 빗대어서 이렇게 만평으로 그린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하고 싶었던 말뜻은 스프린트처럼 철저하게 혈압 조절하는 게 단기간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키드니 인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를 생각하고 이 연구 결과의 적용 대상을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더 넓혀서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그린 만평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2019년도에 스프린트 연구의 후속 연구들이 더 발표가 됐었고요. 뒤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에서는 AOBP가 주간 활동 혈압 평균과 비슷하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스프린트 연구의 후속 부분석을 보면 AOBP가 130 이하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진료실 혈압보다 약 15 정도 낮다라고 분석한 결론도 있었습니다. 즉, 스프린트 연구에서 혈압을 120까지 낮추었다면 실제로 일반 진료실 혈압으로는 135까지 낮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말하기 힘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OBP와 홈 BP, AOBP와 오피스 BP, AOBP와 앰뷸러터리 BP 모니터링 값이 편차가 상당히 크고 코릴레이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질적인 검사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따라서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가능한 AOBP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혈압 조절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가 발표된 뒤에도 J-커브 현상, 즉 혈압을 너무 낮게 조절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연구들은 속속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낮았을 때 도리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는
증가하는 제이커브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기준으로는 우선 관상동맥 쪽으로 보면 관상동맥으로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다이아스톨릭 페이즈 때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게 되는데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에 따라서 트로포닌이 증가할 수 있고 관상동맥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연구에서 낮은 이완기 혈압을 보이는 경우 트로포닌이 증가하고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프린트 연구와 어코드 BP 연구를 후양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고 치료된 SBP가 130 미만인 환자에서 DBP 6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58개의 RCT 연구 결과를 시스테마틱 리뷰한 결과를 보면 항고혈압 치료를 통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심혈관 사망,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지만은 급성신장 손상 증가, 고칼륨 혈증, 저혈압, 실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대규모 시스테마틱 리뷰 결과가 올해 BMJ에도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깊이 리뷰하면서 RCT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RCT 연구 결과를 깊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면 뭐 이렇게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기사처럼 헤드라인 한두 개만 가지고 환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꼭 이 헤드라인을 보면 스프린트 최종 결론에서도 목표 혈압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률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절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깊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한 연구 결과를 내 앞에 진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분에게 적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법이나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와 부작용의 차이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숙지했을 때만 이 환자에게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리뷰했던 것도 제가 노인 환자들을 보면서 노인 환자들은 노쇠해질수록 혈압이 떨어지는데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환자분들의 예후가 안 좋다라는 것을 여러 해 동안 노인 환자를 보면서 실제로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스프린트 연구라는 이 대규모 RCT에서 더 로워 더 베러라는 개념을 거의 진리처럼 결론이 나왔다라고 홍보하는 신문 기사나 의료 전문지들을 봤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깊게 분석하고 파고들 기회가 있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RCT 연구 결과들을 깊게 해석하고 내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이런 식으로 대규모 RCT 연구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자분들에게 잘 적용하셔서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1차 진료 의사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